다음으로는 중봉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봉혈은 동의보감에서 다른 명칭으로 현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위는 발목 관절에서 안쪽 복사 앞쪽 아래쪽 모서리인데요. 대략 이 부위는 족태음 비경의 상구혈하고도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봉혈과 상구, 족태음 비경의 상구혈을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내용에 따라서는 조경면 위경의 해계혈, 그 다음에 족태음 비경의 상구혈을 각각 찾고 그 중간에서 중봉을 찾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부위는 앞정강근의 힘줄의 안쪽 위치에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보면 힘줄로 앞정강근 힘줄이 통과하고 있고요. 또한 발목 관절의 안쪽 힘줄이 또 이 부위 주변에 분포합니다. 신경으로 보면 발등 피부 신경 포함해서 두렁신경이 존재하고요. 혈관에서는 동맥으로는 앞복사 동맥, 안쪽 앞복사 동맥, 근데 이보다 좀 더 강조할 만한 내용은 큰 두렁정맥이 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큰 두렁정맥의 경우는 족태인 비경에서도 주목되었던 정맥 형태죠. 자침은 발목 관절면에서 얕게 자침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서 오픈 내로 자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족골음경의 오수혈 중에 경혈에 속하고요. 주치병증은 특징적으로 전음부, 그러니까 외부 생식기 측면에서 주로 병증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치 범위를 주로 비뇨기와 생식기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병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봉이 그 족태인 비경의 상구혈하고 가깝다고 했습니다. 상구혈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 위치쯤에 있고요. 그러니까 큰 두렁 정맥에 좀 더 가깝고 안쪽 복사에 좀 더 가까운 측면이죠. 중봉혈은 그보다는 좀 더 바깥쪽이면서 앞정강근 힘줄의 바로 안쪽 모서리죠. 사실은 표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자침 시에 두 경혈은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구혈의 주치 범위는 주로 위장관을 포함한 족태인 비경의 병증에 치우쳐져 있고요. 이 중봉의 병증은 위장관보다는 비뇨 생식기 질환 병증에 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공간의 경혈이 비슷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치는 뚜렷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문헌에서는 또 중봉이 알시알적으로 쓰인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혈은 알시알적인 주치를 다 갖기 때문에 오히려 옛사람들은 이러한 원인적인 어떤 병증 이외에도 알시알적인 특징으로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현한 것인데요. 중봉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이 부위에서도 작은 맥이 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쪽 앞복사 동맥에 대한 표현을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 이외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슬라이드나 학습자를 통해서 학습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중봉의 위치를 파악할 때 상구혈하고 비슷한 경혈이 있다는 점을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탐혈해 보길 바라고요. 중봉에서 동맥이 뛴다라고 인식했다면 바로 이 앞복사 안쪽 앞복사 동맥, 이 동맥과 관련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상구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중봉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상구는 안쪽 복사 아래쪽 앞쪽에 가까워서 대각선으로 아래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보다 가쪽 그리고 앞정강 힘줄에 가까운 쪽으로 중봉혈을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쪽 복사 위에 아래 다리 부위 경혈들을 언급을 할 것인데요. 그 전에 삼음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족태인 비경에 속해 있죠. 현재는 삼음교는 족태인 비경에 속하면서 안쪽 복사에서 몸통 쪽으로 3촌 떨어져 있는 부위에 있습니다. 삼음교는 그때도 언급했지만 세 개의 음경이 교회한다 라는 표현으로 강조되어서 삼음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핵심 경맥의 위치가 족태음경에 있다고 해서 삼음교가 족태음 비경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문헌에 따라서는 삼음교가 족걸음경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대 문헌 쪽으로 갈수록 특히 위진 남북조에 해당하는 육조 시대의 상경에서 보면 삼음교의 표현이 족걸음 경맥에 귀속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혈들의 그 교회의 의미, 또 경혈들이 그 교회 공간, 교회라고 한 특징에서 시대에 따라서, 문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맥에서 그 중심 좌표가 언급됐구나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경혈들의 주치 범위는 해당 경맥의 주치 병증을 포함하기도 한다는 점이죠. 삼음교가 족태인 비경의 경맥 병증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족걸음 강경에 해당하는 경맥 주치를 경맥 병으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안쪽 복사 위쪽으로 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어떠한 그 맥관계 특징 중에 족태인 비경의 주된 맥관계 특징은 이 큰 두렁 정맥이라고 언급을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큰 두렁 정맥의 유주 분포 공간은 족걸음 경이 통과하는 유주 분포 공간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족태인 비경의 모습이나 족걸음 강경, 족태인 비경의 모습과 족걸음 강경의 모습이 서로 혼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두렁 정맥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의 각각의 이제 근육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조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족걸음 강경, 족태인 비경이 분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근은 긴엄지 평근을 고려해 봐야겠죠. 한편 중봉이나 상구열 같은 경혈들의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이 앞전강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앞전강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앞전강근 못지않게 뒷전강근에 대한 부분도 이 전강뼈 안쪽 모서리 바로 뒷면에 붙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족걸음경 경혈들 자침 시에 뒷전강근 자극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구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언급되어 있는 다른 명칭으로는 교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위는 안쪽 복사에서 몸쪽으로 5촌 위로 올라간 부위인데요. 정강뼈 안쪽 모서리 바로 뒤쪽이라고 생각하고 타멸, 취혈하면 되고요. 위치로 보면 축빈혈과 같은 높이에 있다. 족소음 신경의 축빈혈이죠. 취혈 방법 내용은 15촌이라고 하면 무릎관절 면에서 안쪽 복사까지 15촌이라고 할 때 이를 3등분을 하면 아래쪽 3분의 1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슬라이드에서 13촌이라고 골도분촌을 표현하는 것은 보통 이제 문헌에 따라서는 음능천을 기준으로 안쪽 복사를 13촌으로 골도분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한국 한의사들한테서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33촌이라는 골도분촌이 표현된 거고요. 음능천이 기준이 아닌 무릎관절을 기준으로 할 때는 15촌 그리고 3분의 1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근육으로는 가자미근, 긴 발가락 굽힌근이 있는데 사실 가자미근을 자극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긴 발가락 굽힌근이나 깊이 자침하는 경우에는 뒷정강근이 또 자극될 수 있다는 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경으로는 두렁신경, 혈관으로는 큰 두렁 정맥이 주변에 노출되어 있고요. 주로 사자법을 통해서 위아래 또는 정강뼈 뒷면을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자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구열은 족걸음경의 락혈에 해당하죠. 앞선 시간에 족걸음 락맥의 병우는 외부 생식기에 관련된 병증 모델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주치 병증의 범위도 비뇨 생식기, 여성의 자궁질환을 포함하는 영역 안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중도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명칭으로 중극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요. 사실 동의보감 언급하지 않았어도 이 태음이라고 하는 명칭은 참고해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위가 족걸음경과 족태음경이 서로 교차하는 부위라는 흔적을 볼 수 있는 명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헌에 따라서는 안쪽 복사 위로 5촌 또는 7촌, 또 무릎 아래에서 아래로 5촌, 다양한 표현들이 문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 중도 부위에서 족걸음경과 족태음경이 교차하는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 흔적에 어떤 단서가 이 태음이라는 이명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는 정강뼈 안쪽 모서리의 중앙 또는 뒷모서리쯤 해당하고요. 안쪽 복사 융기에서 몸쪽으로 7촌 부위에 있습니다. 정강뼈 안쪽 모서리 중앙에 해당하고요. 추혈 방법은 무릎뼈 꼭지와 안쪽 복사 융기를 연결한 선의 중점, 그러면 중점이면 15촌이기 때문에 결국은 7.5촌이 중점이 되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아래로 오픈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정강뼈 무릎 관절면에서 안쪽 복사를 연결한 선을 중점으로 기준해서 추혈하고 약간 아래쪽에 있다라는 게 중도혈이 될 것입니다. 근육으로 보면 긴 발가락 굽힌근과 뒷정강근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학습 자료에 따라서는 가자미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자미근은 사실 보다 또 뒤쪽 영역이기 때문에 가자미근은 삭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뒷정강근은 깊은 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자극의 방향에 따라서 뒷정강근까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신경과 혈관은 방금 설명드렸던 여구혈과 동일하고요. 자침법은 횡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정강뼈 뒷면을 따라서 위아래로 자극할 수도 있고요. 족걸음경의 극혈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명칭이 중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 범위는 주로 외부 생식기 병증을 위주로 해서 증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된 증상의 일부 내용을 보면 설사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은 오히려 족태음 비경의 병증 모델과도 관련되어 있죠. 이러한 특징은 중도가 족태음 비경과 족걸음 간경의 교차 부위라는 점에서 한번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도의 주변 영역에는 족태음 비경의 지기혈과 누곡혈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슬관혈입니다. 슬관혈은 음능천, 족태음 비경의 음능천을 기준으로 뒤쪽 1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능천을 찾는 법은 무릎 관절면에서 아래로 2촌, 그래서 정강뼈 안쪽 위관절 융기의 아래쪽 함몰 지역을 음능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점에서 뒤쪽으로 엄지, 손가락 한 폭 마디만큼에 해당하는 뒤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해부학적 구조는 장단지 근육이 될 거고요. 특히 장단지 근육의 안쪽 갈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경으로는 두렁신경 또는 혈관에서는
아래 안쪽 무릎 동맥 또는 정맥, 또 큰 두렁 정맥 등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침법은 장단지근을 염두에 두고 자침하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주치의 병증은 이 부위의 국부병증, 다리 질환을 위주로 치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원위치열로서 산병으로부터 시작되는 목구멍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아랫배의 상증과 관련한 병증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동반된 증상이라고 표현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관혈은 산병에도 활용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 문헌의 주치에서도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다리 질환에서의 아시열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곡천혈 설명드립니다. 족걸음 간경의 모수혈 중에 합혈에 해당합니다. 곡천혈을 이해할 때는 위치적으로 족소음 신경의 음곡혈과 매우 유사한 부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곡천혈을 설명할 때 음곡혈과 구분해서 타멸하는 법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면 무릎 관절면에서 오금 부위 주름의 안쪽 끝 쪽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활동 표지로서 언급이 되고요. 그 부위에 또 촉지할 수 있는 해박 쪽 구조로는 반힘줄근 힘줄과 두덩 정강근 힘줄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현재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깊은 부위로는 반막근 힘줄이 또 깊은 쪽에 분포하고 있죠. 그러한 점으로 지금 슬라이드의 그림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헌에 따라서 나와 있는 내용이 큰 근 위에 있고 작은 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족소음 신경의 음곡혈을 설명할 때 이 대근, 소근에 해당하는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어떤 추론들을 제가 제시했었죠. 그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오금주름의 끝쪽에서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곡혈보다는 무릎 관절의 안쪽 면에 가깝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의 해박적 구조를 보면 주로 근육으로 보면 넙다리 빗근, 두덩 정강근, 반막근, 반힘줄근, 그리고 장단지 근육 등이 이 주변에서 자침 시 자극될 수 있고요. 신경으로 보면 두렁신경, 정강신경이 얕은 층과 깊은 층에 각각 분포하고 있습니다. 혈관으로는 얕은 층에서는 큰 두렁 정맥, 깊은 층으로 들어갈수록 무릎에 관련된 위 안쪽 무릎 동정맥, 무릎 내림 동정맥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침은 주로 1초 내외로 3에서 8분 정도 자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족걸음경의 합혈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주로 주치의 범위는 하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 생식기 질환, 그리고 소복이라고 하는 하복부 질환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비뇨 생식기 질환이 위주가 되어 있고요. 아시엘로는 무릎 관절 질환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뇌질환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이해할 때 족소음 신경의 음곡혈도 이 주치 범위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곡천혈 과정에서 이전에 배웠던 음곡혈의 주치 범위를 한번 보면 뇌질환 포함되어 있고 비뇨생식기와 관련된 자궁질환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족걸음 간경의 곡천혈과 족소음 신경의 음곡혈은 일정 부분 주치 범위가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경혈의 타멸의 특징이 좀 차이가 나는 것과 남에도 오히려 부위적 속성은 둘은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곡천혈의 입장에서 주로 자침할 때는 주로 산병, 그러니까 족걸음의 경맥 병우의 입장에서 산병에 좀 가깝게 추혈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무릎 관절 증상이기 때문에 다리 질환에 쓰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다리 질환인데 왜 대저혈을 쓸까 싶겠죠? 사실 대저혈은 여러분이 팔회혈 중에 골회라고 이미 배웠죠? 족대양 방광경의 등 쪽, 그러니까 등뼈, 첫 번째 등뼈 쪽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혈이 팔회혈 중에 뼈에 해당하는 질병에 쓰인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배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곡천혈의 위치는 오금주름의 안쪽 끝이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촉지하다 보면 음곡혈 촉지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한 패턴에서 그보다 조금 더 안쪽, 무릎 안쪽으로 이동하겠죠. 오히려 이제 음곡은 위중 쪽에 가깝게 타멸하고요. 곡천은 위중에서 먼 쪽, 오히려 음능천에 가깝게 타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결국 해부학적 구조는 어떻게 볼까 볼 때 화살표에서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부위가 음곡혈에 해당하고요. 현재 곡천혈은 이 부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금주름의 끝이 이 부위쯤에서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위를 근육을 벗겨보면 깊은 부위는 이런 위치에 속할 거기 때문에 무릎과 관련한 동맥, 안쪽 위 무릎 동맥이 통과한다라고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겠죠. 아울러 대근과 소근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근과 소근에 대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대근과 소근을 바로 반힘줄근과 반막근을 염두에 두고 대근과 소근을 나눠보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반힘줄근을 대근, 반막근을 소근이라고 한다면 대근의 아래쪽, 소근의 위쪽은 바로 음곡혈이 되고요. 대근의 위쪽, 소근의 아래쪽은 곡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근을 또한 두덩정강근으로 소근을 언급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해당 내용을 하나의 가설로 놓고요. 오히려 두 번째 가설이 저는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그것은 대근은 넙다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근육은 대근, 장단지에서 올라가는 근육은 소근이라고 분류하는 것이죠. 그와 같을 때 넙다리에서 내려오는 근육은 대표적으로 반힘줄근을 촉지할 수 있고요. 장단지에서 올라가는 근육 중에 힘줄을 촉지할 수 있는 것은 장단지 근육의 안쪽 갈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을 때 대근의 아래쪽, 소근의 위쪽이 음곡이 되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참고를 하면 소근의 아래쪽, 대근의 위쪽이 곡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음곡혈 때도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을 소개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시간이 되면 음곡혈의 타멸법하고 곡천혈의 타멸법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첫 번째 해석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음곡혈은 반막근과 반힘줄근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곡천혈은 반막근, 반힘줄근의 안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이기 때문에 두덩정강근과 반힘줄근 사이일 거고요. 곡천은요. 음곡혈은 반막근과 반힘줄근 사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사진과 같이 음곡은 위중 쪽에 가깝고 곡천은 슬관혈 쪽에 가깝게 되는 형식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토대 속에서 이 주변에 있는 힘줄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덩 정강근을 지금 노출해 보는 것이고요. 반막근은 두덩 정강근과 반힘줄근 사이 깊은 곳에 지금 놓여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오금 중앙에서 가장 겉으로 두드러져 있는 굵은 힘줄이 반힘줄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BMI가 매우 적은 마른 체형의 환자에서는 이렇게 두덩 정강근, 반힘줄근 등을 반막근 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체표 촉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길 바래요. 다음으로 음포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포열은 넙다리의 안쪽 공간이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넙다리 빗근과 두덩 정강근 사이 공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덩 정강근과 넙다리 빗근 사이에 있고 무릎뼈 바닥면에 해당하는 곳에서 몸쪽으로 사촌이다. 무릎뼈 바닥면은 오금보다는 위쪽 공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릎뼈 꼭지에 해당하는 게 무릎 관절면에 해당하고요. 무릎뼈 바닥면은 넙다리 쪽에서의 골두분촌의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두덩 결합의 윗모서리부터 무릎뼈 바닥면까지 18촌이라고 골두분촌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했을 때 무릎뼈 바닥면에서 위로 4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릎 관절면에서 보면 유추에서 보면 대략 6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해석으로 이 부위를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양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두덩 정강근과 넙다리 빗근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두덩 정강근과 넙다리 빗근의 모습들을 살펴서 이 내용을 다시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넙다리 빗근이 올라가면서 점차 넙다리 안쪽에 이 공간을 넙다리 삼각이라고 해서 피모랄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피모랄 트라이앵글은 이 두덩결합 윗모서리, 그러니까 사골 지역에서 아래로 대략 6촌까지 내려오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넙다리 삼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넙다리 삼각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넙다리 빗근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함몰 지역을 우리는 족대인 비경의 기문혈이라고 탐해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거를 참고해서 이 부위의 경혈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넙다리 빗근, 두덩 정강근, 또한 그 깊은 쪽에는 안쪽 넓은 근, 그러니까 넙다리 네갈래근의 앞쪽에서 안쪽 넓은 근이 분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경으로는 이제 두렁신경 또는 폐쇄신경의 피부 가지가 있고요. 큰 두렁 정맥, 또 깊은 부위에는 넙다리 동정맥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치병증은 넙다리 지역에 있는 이 경혈들은 대표적인 것은 범위가 다 부인과와 전음부 병증에 쓰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음포열도 주치 범위를 파악하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하지질환, 그러니까 넙다리에 관련된 하지질환과 그 다음에 하복부 질환, 그리고 비뇨생식기 질환에 쓰이는구나 라고 파악하면서 이 증상들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이제 표현한 방식으로 지금 표현해 보았습니다. 넙다리 빗근이라는 설토리어스 머슬, 두덩 정강근이라는 그라실리스 머슬. 설토리어스라고 하는 넙다리 빗근은 위압 엉덩뼈 가시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덩 정강근은 두덩뼈 결절 아래서 이제 내려와서 정강뼈 안쪽 관절 용기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근육이 만나는 아래쪽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고리혈입니다. 오리라고 불렸던 경혈을 기억을 하시면 족자가 이제 접두사로 붙었구나라는 걸 알겠죠. 수오리라고 하는 경혈이 있었죠. 수양명 대장경에 있었습니다. 비노혈 아래쪽에 있는 경혈이었죠. 또한 오리라고 불리는 경혈의 다른 명칭이 노궁혈에서 수고름 신포경 노궁혈 설명드릴 때도 잠깐 소개되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리라고 하는 명칭이 여러 경혈에서 쓰였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옛사람들이 오리라고 하는 명칭을 쓸 때 이 부위를 자극할 때 조심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위에 동맥이 통과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한 거죠.
근데 수양명 대장경의 수오리에는 큰 동맥이 통과한 흔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수고롬 신포경의 노궁혈은 손바닥에 동맥이 통과하긴 하지만 그 동맥의 크기가 과다출혈을 야기할 만한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리혈의 자침의 위험사항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족오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족오리는 기문혈이라고 족태인 비경에서 소개드렸죠. 이 부위가 넙다리 삼각을 기준으로 찾는 기준이고요. 그 공간 안에 넙다리 동맥이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넙다리 동맥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족오리에서도 동맥을 응수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러한 동맥의 지역은 특히 넙다리 동맥은 혈관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로 자침 시 출혈이 나면 환자가 바로 응급 상황으로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옛사람들이 오리라고 하는 곳에 자침을 신중하게 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족오리혈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혈은 넙다리 동맥과 관련된 경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문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리혈, 서로 경맥은 다르지만 주치 범위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족태인 비경의 기문혈 주치도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길 바라고요. 이 부위의 근육, 신경, 혈관의 내용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치의 병증은 주로 이 음부, 그러니까 외부 생식기를 비롯한 골반 안의 병증을 염두에 두고 치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자극 대상은 아마도 이러한 혈관과 신경과 관련된 요소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염입니다. 음염은 오리혈을 기준으로 사꿀지역까지를 3촌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서 사꿀에서 2촌에 해당하는 마찬가지로 넙다리 동맥 이 통과하는 영역에서 찾습니다. 무릎을 가쪽 돌림을 해야 이 부위 사꿀 지역이 노출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취할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근육이나 신경혈관들은 바로 이 부위에서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오리혈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치병증 역시 부인과 병증을 비롯한 비뇨 생식기 질환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넙다리 빗근 안쪽에서 이 넙다리 삼각, 피모랄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이 삼각의 끝점에서 기문혈, 그래서 그 기문혈을 중심으로 해서 사꿀 지역까지 넙다리 동맥을 따라 올라가면 오리혈, 음염혈 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꿀 지역을 통과할 때 우리는 각각 넙다리 신경, 넙다리 동맥, 넙다리 정맥을 각각 탐혈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넙다리 동맥을 기준으로 그 안쪽 지역에서 기충혈, 조경맥 위경의 기충혈을 찾았고 그 바깥쪽에서 족태음 비경의 충문혈을 찾았었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금맥 소개하겠습니다. 금맥은 사골 지역에 존재하는 경혈입니다. 금맥의 다른 명칭으로 양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양시라고 하는 경혈의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최근에 양시에 관련된 이 경혈의 위치, 그러니까 경의 기혈의 위치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논문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형태학적으로 양씨는 양의 똥 같다라는 뜻이죠. 일종의 염주알 모양처럼 생긴 일종의 고형의 어떤 물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양씨가 있는 부위는 일종의 임파선이 나열돼, 임파선이 부은 상태로 이렇게 나란히 존재하는 공간,
이런 부위가 사실은 사골 지역에도 있지만 겨드랑 지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헌 분석한 사람들은 이 경외 계열인 양시열은 사골 지역이 아니라 겨드랑 지역, 위팔 지역에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만 금맥은 금맥이라는 경혈이 양시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린 거지 양시가 꼭 금맥은 아니기 때문에 금맥이 겨드랑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금맥의 속성과 양시라고 하는 이 경외 계열의 속성이 매우 유사한 패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엉덩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사골 지역이 금맥의 특징이라면 양시라고 하는 거는 물론 사골 지역의 특징으로서 양시도 있지만 또 다른 요즘 분석에 따라서 겨드랑의 어깨관절 주역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으로 양시라는 명칭을 한번 좀 더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참고로 이와 관련된 논문은 제공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금맥은 사골 지역에 있고요. 두덩결합의 윗모서리와 같은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곡골혈과 같은 위치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곡골혈과 같은 위치로 해서 금맥을 표현하다 보면 거의 기충과 붙어있는 상황이 됩니다. 기충혈은 곡골혈에서 가쪽으로 이촌해 있고요. 지금 금맥은 두덩결합 윗모서리에서 가쪽 2.5푼이라고 했으니까 기충의 바로 바깥쪽이거나 그러겠죠. 다만 저는 이러한 혼란을 좀 줄이고자 기충보단 아래쪽에 위치를 시켜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금맥이라는 경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금맥이라는 경혈은 명대 이후에 족걸음경으로 포함이 된 것이죠. 의종근감에 금맥과 관련된 하나의 또 추가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또 명대 이후에 해석이 되겠죠. 이 내용을 보면 음염에서 위쪽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삭골 지역에 존재하고 정중앙에서 가쪽으로 2촌 반이다. 기충보다 약간 바깥쪽이라는 뜻이 되고요. 근데 눌렀을 때 이곳을 눌렀을 때 어떠한 긴장됨이 있는데 심하게 누르면 이 부위에서 통증이 위아래로 퍼지는데 이 퍼지는 통증이 거름의 대락에 해당하는 고환 쪽으로 퍼지더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금맥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이것을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해서 해석해보면 이것은 정삭이라고 부르는 스퍼마틱 코드를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기충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는 스퍼마틱 코드라는 정삭이 이 복강에서 이 고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은 여러분이 남자에게만 존재하는 특징입니다. 고환의 해부학적 구조는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특징인 거죠. 일단 이런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이 부위는 근육으로 보면 주변에 두덩근, 또 삭골, 림프절, 근육은 아니죠. 근데 이 양시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특징을 봤을 때 림프절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건 근육의 형태는 아닌데 일단 외부에서 촉지에서 굴곡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한 거고요. 바깥 폐쇄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경으로는 그에 준해서 삭골신경, 엉덩삭골신경, 또 폐쇄신경의 앞가지가 있고요. 혈관으로 보면 큰 두롱정맥, 그 다음 바깥 음부 동정맥, 그 다음에 안쪽 넙다리 휘도리 동맥 또는 정맥, 그 다음에 얕은 배벽 동정맥. 물론 그 바깥쪽에는 바깥 엉덩 동맥, 넙다리 동맥으로 이어지는 이 동맥도 있고 또한 넙다리 정맥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징을 보다는 지금 설명드린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금맥의 위치를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침은 깊이 자침하지 않습니다. 얕게 자침한다는 건데 사실 얕은 자침보다는
마사지 정도의 자극으로도 충분히 근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치의 병증을 보면 주로 생식기 병증만을 위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식기 병증을 쓴다라는 특징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정사기라든지 고환계와 관련된 요소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맥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이러한 해박적 MRI 사진과 그다음에 표면 해부학의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넙다리 동맥과 정맥이 있는 라인이고요. 사실 이 라인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부위에 있습니다. MRI 사진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정사기라고 하는 스퍼마틱 코드에 해당하는 라인이 이 부위에 있습니다. 단면에서 보면 여기는 사실은 두덩결합면이죠. 그러니까 두덩결합면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정사기 통과해서 존재합니다. 이 정사기 역할은 남자의 고환으로 연결돼서 고환에서 생성되는 정액과 정자들이 정삭을 통해서 복강 안으로 골반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매음부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하는 이 구조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삭이라고 하는 것이 두덩결합 안모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덩결합 안쪽에 골반 안에 정삭이 있는 게 아니라 두덩결합 안모설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장 탈출증, 그러니까 산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앞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한 특징이 우리가 남성에서 나타나는 산병이라는 특징입니다. 즉 근맥이라는 공간은 위치적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동맥과 정맥을 기반으로 하는 넙다리 동정맥의 의미보다는 이 정삭을 중심으로 하는 사골지역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해석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삭을 통해서 고환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표현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두덩결합 모서리의 바깥쪽에 2.5촌 정도 이 공간 안에 사실은 우리가 근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라인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이 주변에는 또한 림프절이 또 분포하고 있어서 어떠한 이제 감염 질환이나 면역 관련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림프절이 붓기도 하는 거죠. 물론 온몸의 림프절은 이러한 사골지역뿐만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겨드랑 부위의 경의 기혈적 의미로서 양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사골지역을 파악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골지역을 파악할 때는 바깥 엉덩 동맥을 통해서 넙다리 동맥으로 가는 이 부분만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다만 근맥, 족걸음 간경의 근맥을 통해서 이와 병행해서 음낭에서 고환에서 연결되는 정사학의 과정도 하나의 옛사람들이 관찰하고 이해했다. 다만 이 근맥과 관련한 정삭은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기 때문에 산병이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던 측면은 바로 이 정삭과 관련한 병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주변의 정삭 이외에도 다른 구조들의 문제가 산병과 같은 병증을 야기하게 되고 또 그런 산병적 증상들은 허리 증상과도 연계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골 지역으로 관통해서 가는 엉덩근, 큰 허리근 등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위가 엉덩근과 큰 허리근이 통과하는 경유 지역인데 또 이 지역이 눌러보면 이 고환과 관련한 근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그 안쪽으로는 치골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근육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음부라고 하는 지역은 체표 촉지로 촉지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파악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이 골반 주변, 음부 지역 주변에서의 근육, 혈관, 신경, 또한 생식기의 모습들을 구분해서 파악하는 게 여러 가지 병증 모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부 지역을 염두에 두고 경혈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참고해야 되는 거는 복부 지역에서는 자칫 심도에서 꼭 복강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장기 손상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내용의 도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전에도 소개해 드린 자료들이니까요. 참고해서 시간을 두고 살펴봐 주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장문혈입니다. 이 장문혈은 다른 명칭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 중에 동의보감에서 언급되어 있는 명칭은 장평, 그 다음에 협뇨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명칭이 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일단 동의보감 명칭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숙지하라고 한 만큼 이 두 가지의 다른 명칭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의 다른 명칭은 사실 장문의 특징 속에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개후에 보면 비의 모혈, 그러니까 비장의 모혈이죠. 한약적으로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관 전체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거나 특정화한다면 췌장을 중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의 병증을 진단하는 대표적 경혈이 모혈이죠. 그래서 비의 모혈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입장에서 중앙토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5개의 장의 중심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장문은 장해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회. 8회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5장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장을 전체적으로 대변한다는 뜻이게 되겠죠. 그것을 대변하는 것을 비장의 모혈인 장문이 갖기 때문에 장회라고 하는 이 다른 명칭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문은 5장의 병증을 치료하는 대표적 경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참고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육부를 대표로 하는 부회라고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 중환이 됩니다. 중환은 위장의 모혈이죠. 위장. 육부의 하나인 위의 모혈이죠. 그렇지만 이 중환이 육부의 대표적 경혈이 된 거죠. 이때 중앙토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5장의 중심, 육부의 중심에다가 뒀다는 것은 이 황제내경을 기반으로 하는 오행사상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인체의 모든 경기의 시작이 위장관에서 비롯된다. 특히 중추에서 비롯된다 라는 측면에서도 또한 그러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다른 명칭으로 기억해야 되는 2개 이외에도 여러 명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계륵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뜬갈비를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12번째 뜬갈비를 계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11번째를 뜬갈비로 계륵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뜬갈비를 계륵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번째 뜬갈비를 중심으로 찾았던 경혈이 족소양 담경에서 경문이 있었죠. 신장의 모혈이었습니다. 11번째 뜬갈비를 중심으로 찾는 경혈이 장문이 되겠습니다. 옆구리 겨드랑 정중심선에서 거의 가깝게 11번째 뜬갈비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번째 뜬갈비가 유두 아래쪽에 가까운 쪽에서 탐촉될 수도 있으니까 겨드랑이 중심에서 뜬갈비가 여러 개가 나타날 때 그것이 유두에 가까운 건지 겨드랑 중심에 가까운지 등허리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12번째, 11번째, 10번째 뜬갈비로 나눠봐야 됩니다. 이 부위는 근육과 신경혈관은 자료와 같고요. 자침은 주로 직자보다는 횡자나 사자를 위주로 합니다. 복강을 관통하는 자침은 지양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중국에서 나온 해부학적 자료들은 직자 형태로 많이 자침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전심도 범위 안에서 직자를 표현하고자 한 거지 일반적으로 자침은 직자보다는 사자나 횡자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장문은 비위와 관련한 특징을 가지겠죠. 그리고 또 옆구리에 있기 때문에 주로 간, 비, 위장병증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도 질환에서 황달, 또 그에 반응하는 옆구리 증상에서의 통증, 그리고 위장관 병증에서의 비위의 병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치병증으로요. 직자보다는 사자나 횡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참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장문에 대한 초음파 영상을 각각 우측과 좌측에서 찾아본 건데요. 주로 피하 지방이 많고 또 등갈비를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신부의 초음파 영상은 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관찰하고자 하는 영상의 초음파 프로브는 리니어 프로브, 즉 얕은 피부의 근골격계의 초음파 프로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얕은 층의 근육들 층은 살펴볼 수 있지만 갈비층을 지난 복강 안의 깊은 층은 초음파 영역에서 잘 관찰되지 못하는 거죠. 다만 등갈비를 중심으로 그 안쪽 공간은 복강이라고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칭신도는 갈비 영역이 닿는 영역까지를 통과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서 화살 표시를 해놨습니다. 족걸음 간경의 기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의 모혈이기 때문에 간모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 있죠. 동의보감은 언급을 하지 않아서 제가 따로 강조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간장의 모혈이구나 라는 것을 숙지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명칭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위치는 유두에서 여섯째 갈비 사이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두라고 하는 공간은 빗장 중간선에 해당하는 것이죠. 빗장 중간선은 인맥에 해당하는 앞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사촌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여섯째 갈비 사이 공간에서 앞 중정선에서 가쪽 사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부위는 조경면 유경의 불용에서 가쪽이다. 그러니까 불용의 위치는 여섯째 갈비 공간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불용의 위치는 인맥 정중선에서 보면 거골혈에 나란히 있는 경혈이죠. 그러한 전제를 놓고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섯째 갈비 사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니까 여섯째 갈비 사이를 찾으면 되고요. 여섯째 갈비 사이 공간 핵심에서 또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앞톱니근을 중심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앞톱니근이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여섯째 갈비에 가깝습니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앞톱니근이 보일 경우에 앞톱니근과 닿는 갈비를 여섯째 갈비라고 표현하면 그 바로 아래쪽 한물이 여섯째 갈비 사이 공간이 됩니다. 이 부위는 배 바깥 빗근, 배 고등근, 바깥 갈비 사이근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비 사이인데 바깥 빗근이나 배 고등근이 존재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바깥 빗근과 배 고등근이 이 갈비를 연해서 이쪽 부위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신경으로 보면 여섯째 갈비 사이 신경에 해당할 거고요. 혈관은 가슴 배벽 동맥과 여섯째 갈비 사이에 동맥과 정맥들이 있습니다. 자침은 직자보다는 횡자, 사자, 주로 횡자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자지 주의하는 거는 오른쪽에서는 간장이 문제가 될 거고요. 왼쪽에서는 간장보다는 비장, 위장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개요로 보면 간의 모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각각 족태음과 족걸음의 교회에다 음유맥도 교회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치의 범위는 간, 비, 그 다음에 흉엽부의 병증, 장문의 경혈의 병증과 거의 유사하죠. 다만 추가로 흉엽부위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간담도 병증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 흉엽부에서 보면 여성의 경우는 유섬염에 활용됩니다. 유중, 유근까지 포함해서 같이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위장관의 증상에서의 구역 구토, 고창과 연관된 병타 등은 이 간담도 질환을 염두에 두고 같이 보면 될 거고요. 설사도 그러한 증상에서 연계된 병증이라고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 증상은 흉엽부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 딸꾹질은 가로막 질환이죠. 그 다음에 알시얼로 가슴과 옆구리 통증. 그래서 기문혈은 간담도의 모혈의 어떤 병증을 포함해서 흉혈부의 병증의 알시얼로 쓰이는구나 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동의보감에 아니죠. 고전에 나타나는 외과의 문헌 사례들 설명을 드리고요. 직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직자보다는 사자나 횡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른쪽 기문과 왼쪽 기문은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더라. 오른쪽에서는 간장의 문제고요. 왼쪽에서는 간보다는 위장이나 비장의 문제로 봐야 될 것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찍어본 영상인데요. 6째 갈비 사이 공간을 촉지해서 촬영한 건데 오른쪽에서는 주로 간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허파가 보이죠. 왜냐하면 가로막과 허파가 얕은 층에 있고 갈비 사이 밑에 얕은 층에 있고 그리고 그 깊은 층에 간이 있기 때문에 허파가 먼저 보여서 허파 형상만 위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의 위치에서 보면 간의 손상도 문제지만 갈비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 가로막과 허파 손상도 우측 기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좌측 기문도 마찬가지의 특징을 같이 갖습니다. 간이 아니라 비장이나 위장이라고 했지만 얕은 층에서 보면 갈비 사이 밑으로 허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허파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공기층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이 허파의 공간을 통과할 수 없어서 허파의 면에서 주로 하얀 띠가 나타나고 그 깊은 면에서는 물결과 같은 이러한 허상이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한 영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골은 강경의 경혈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로써 지금까지 14경맥에 해당하는 361종의 경혈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